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카메라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A형 알칼리인 건전지를 보면은 일반적인 용도로 가장 흔히 쓰이는 건전지를 얘기하고, 니켈 카드뮴 전지는 양극화 물질에는 니켈산 화물에 사용하고, 음극 화물질에는 카드뮴을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알칼리 수용액 전해질로 사용하는 2차 전지, 즉 5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수소 전지는 최근에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니켈 수소 전지입니다.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와 같은 구조이고요. 양극화 물질 및 전해질도 니켈 카드뮴 전지와 같은 수산화 니켈과 알칼리성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및 노트북, PC 캠코더 같은 게 니켈 수소 전지에 사용되고 있죠. 하고 이제 리튬 이온 전지는 일본의 소니사가 1991년에 개발을 했고, 높은 에너지 밀도가 있고 무게가 가벼워서 기존의 2차 전지인 니켈 카드뮴 전지와 니켈 수소 전지를 다 대체해 나가는 데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DSLR 카메라의 부속품을 용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운트 거울 스크린, 프리즘 CCD, 렌즈 그립, 세로 그립, 배터리 가방 순으로 한번 나눠서 이 카메라의 부속품 및 용어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렌즈를 바디에 커다란 구멍을 끼울 때 렌즈가 맞물리는 부분 마운트라고 하고요. 거울은 이제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사물의 이미지를 프리즘으로 반사시키는 역할이 이제 거울이라고 그러죠. 스크린은 용도에 따라 그 스크린, 또 격자 스크린, 또 원형 스크린 등이 있으며 촬영지에게 초점이 맞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얇은 플라스틱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이고요. 프리즘은 거울에 반사된 상은 거꾸로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해 촬영자에게 올바르게 보이게 해주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다시 프리즘을 통해 다시 정확히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DSL 카메라의 CCD는 일반 그 보급형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지만 35mm 필름보다 약 1.5배 작다고 보면 됩니다. 하고 이제 렌즈 면에서는 마운트가 많으면 어떤 렌즈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립은 DSLR 카메라는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립이 요구됩니다. 세로 그립을 보면요. 세로 사진 촬영 시 필요한 그립으로 카메라 하단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고급 기종은 세로 그립이 일체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고 배터리는 특정 모델을 제외하고 대부분 DSLR 카메라를 정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크기는 하드 케이스와 배낭형 가방, 또 크로스형 가방이 세 가지 분류되고 대부분 크게 쓰이는 게 세 가지 많이 분류됩니다. 그냥 크로스형 가방과 배낭형 가방과 하드 케이스와 세 가지 가방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DSLR 카메라의 주변 기기입니다. 그냥 외장 플래시하고 스피트라이트고요. 삼각대 셔터 릴리즘, 접사 튜브가 있고요. 렌즈 마운트가 있고 컨버터가 있고 리모컨이 있고 필터 같은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감사하고 요 부분 여러분들 아까도 이게 주로 책에 나왔지만 이제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라고 사진을 남들 그림자까지 정확히 나와서 이 그린 것이 사진 찍은 것 이상같이 좀 나와서 있습니다. 하고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지금 한번 훑어봤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자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으로 여가 정책에서 카메라가
필요하고 카메라 다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가 정책을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요. 대부분 여가 정책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여가 발전을 위해서 행정 행위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추진하기 위한 어떤 범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가 정책은 여가 행정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및 내용을 말한다고 보고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면은 하나의 계획으로서 국가가 여러 행동 지침을 선정하는 방법인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체계이며, 여가 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의 여가 생활 및 여가 산업의 진흥을 위해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고, 여가 정책에서 이제 목적을 보면은 정책의 목적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여가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는 하위 목표의 분야별로 볼 때 어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목표로 어떤 각자 분류해서 나눠보는 것이 좋고요. 정치적 목적을 한번 우리 살펴본다면 여가 계층의 확산 또는 국민의 화합, 효율성 증진, 국제 신선 이런 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가 정책에서 이제 경제적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가 산업의 육성과 조세 수입의 증가 또는 고용 기회 확대와 지역 개발 증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문화적 물어봤을 때 정책을 보면은 소비자 문화와 국민 여건과의 보장 또는 대중 문화의 창조, 전통 문화의 이해와 사회 정체성 확립 등을 볼 수 있고, 네 번째 환경적 목표를 한번 본다면은 여가 환경의 개선 및 보호 자원의 적절한 개발 촉진을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 아래 이러한 여가 정책의 목표는 국민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목표의 수립에는 그 사회나 국가가 처해 있는 그 거시적 여가 환경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정책의 유형을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정책의 유형은 정부가 국민의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은 크게 국경에 따른 분류와 지역에 따른 분류 또는 대상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이제 분류를 볼 수 있고요. 또는 마지막 또는 기간에 따른 분류 또는 여가 현상에 따른 분류와 마지막은 한번 영향별 분류를 한번 여가 정책의 그 유형을 7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국정에 따른 분류는 여가 정책은 국정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여가 정책과 국제 여가 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국내 여가 정책은 자국민의 여가 의식과 국내 여가 자원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하고, 국제 여가 정책은 외국 관광과 유치 또는 국민 해외 여행 자유식 등 국가적 여가 권익의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면요. 여가 정책을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전국적 정책과 지방적 정책 또는 국지적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의 여가 정책은 연방 여가 정책이고, 주 여가 정책은 지방 여가 정책, 또 주정부 여가 정책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별로 행정 조직이나 국토 면적, 관습 및 지역에 따라 여가 정책의 유형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나눠보았습니다. 대상에 따라 분류를 보면은 여가 정책은 대상에 따라 크게
체육과 스포츠와 여가정책, 휴식, 보양적 여가정책, 오락, 사교적 여가정책, 교양, 문화적 여가정책, 취미, 감상적 여가정책, 관광, 행락적 여가정책을 나눌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체육과 스포츠 정책이나 관광, 행락 여가정책은 독립된 부처에서 집행될 정도로 중요한 과제라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가정책의 목적은 그 경제정책, 또 문화정책, 환경정책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여가정책의 목표는 어느 측면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가정책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의 관광정책의 외화 획득을 위한 경제발전 지향적 정책이 주중을 이뤘으나 최근에는 이로서는 경제정책 못지않게 국민의 삶을 상상시키는 사회, 문화, 여가 정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가 정책은 목표 달성의 기간 설정에 의하여 장기 여가 정책, 중기 여가 정책, 단기 여가 정책으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을 되어야 하지만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여가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상정하여 5년 단위의 중기정책과 1년 단위의 여가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같이 사회 경제 발전이 급속한 경우에는 장기 여가정책보다 중기 및 단기 여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국가 사정에 따라 중장기 정책을 병행하여 수립, 시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가 현상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가 정책의 여가 현상에 따라 부분별로 분리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즉 여가 이용자와 여가의 정책과 여가의 산업 정책을 볼 수 있으면은 여가 이용자 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여가 지도, 여가 정보 제공, 노동 시간 단축과 유급 확대 등을 볼 수 있고 여가 자원에 대한 정책은 여가 자원 및 시설의 입지, 개발, 보존, 조사 등의 시책에 포함되며 여가 시간 정책에는 교통 정책, 인력 정책, 투자 정책, 조세 정책 등이 해당되는 게 많이 있는 것이 여가 현상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별 분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가 정책의 여가 생활 주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여가 정책과 직접 여가 정책을 나눌 수 있고 전자는 전적으로 여가라는 생활 영역에만 행하지는 공적 주치에 추진해지는 노력을 말하며 스포츠 정책, 관광 정책 등에 해당되며 반면 후자는 국민의 여가 성향 향상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괄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여가 정책에는 국토 정비 정책 및 교육 정책, 문화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 정책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레크레이션 협회가 제정한 레저 현상에는 인간의 권리로서 여가의 권리 속한 합리적인 노동 시간과 정당한 유급 효과 및 여가 활동의 시설, 장소, 설비 등 여가가 진 이점을 증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지자체 전문가 등의 역할로서 사람들이 본인의 책임하에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가 활동의 기회, 미적 환경,
레크레이션 시설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의 주체는 개인이지만은 정부는 국민에게 주체적인 선택에 입각하여 여가 활동을 보장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인권으로서 여가권을 보장하고 법률적, 물적, 인적, 재정 조건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는 공공정책으로서 여가 정책이 필요로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에 관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책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책 분야부터 말하자면 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지역정책, 환경정책, 문화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정책의 문제는 그 순수한 경제정책 여가와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 관련시키면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가 정책에 지니고 있는 파세는 정부와 몇 가지 요약될 수 있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대한 과제와 자유시간 시기적 배분과 자유시간 활용 능력의 개발과 여가 공간의 정비, 여가 비용의 부담 문제, 여가 정비의 수집 제공, 인재 육성과 배치를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여가 시간에 대한 과제를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우선 여가 시간에 관한 과제를 들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유시간 확대에 관계된 문제이며, 노동시간의 단축에 완전 연휴 2일제를 실시하고 연차 유급 휴가제도 장기 휴가의 제도화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법제화 노력과 리더십이 크게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산업계에서도 자유시간 증대를 위하여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신발 제도를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시간의 시기적 배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유시간에 관련하여 시기적 배분의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한 7, 8월에 바캉스가 집중되어 두드러진 생산이 저하되고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발생이 빈발하고 초래하고 바캉스를 분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여가 시간에 과도한 집중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자유시간 활용 능력의 개발을 보면은 여가 사회로 향하는 자유시간 증대가 개인에게 공백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학교는 개인 자유시간 활용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적응에 관계되는 겁니다. 자유시간의 활용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놀이와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고, 사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놀이 능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공간의 장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가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상 공간 또 광역생활 공간 관련하여 시설 입지의 지역적 균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종류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여가 활동 또는 선택의 폭이 커지도록 시설 장비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균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가 활동의 주체인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에 있어서는 교통의 편리 등 접근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합니다. 여가 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여가 활동에 따르면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프랑스에선 저소득자를 포함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82년 3월 정부가 바캉스 소호표를 발행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여가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여 바캉스 소호표는 연간 총 시액 5,800프랑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한 검이며 소우표의 80%는 본인이 적립하고 나머지 20%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바캉스의 분산을 겨냥하여 이 소우표를 부수기에 사용하며 일정한 사인을 받을 수 있고 여가 보조금은 저소득세의 아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시설을 이용토록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가정부의 수집 제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가정부 수집과 제공의 문제를 보면은 여가제도에 관한 정보, 교육과 이벤트 등 여가 기회에 관한 정보, 여가의 조직과 시선에 관한 정보, 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을 개인과 집단이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영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과 배치로서 여가를 한번 보면은요. 여가 활동 중에는 학습 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좋은 지도를 받은 것이 충실한 활동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가를 위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과 여가 활동 지도에 필요한 인재가 계획적으로 충분히 양성되는 그 여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능력에 따라 인재가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가 교육 개발의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노동과 여가에 관한 의식과 행동의 패턴을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여가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학습과 회생 활동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가 생활에 대한 가치와 태도와 환경 같은 것이 변화시키면 여가 환경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배운 여가 레크레이션이 상당히 좋고 빨리 습득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대면 수업을 기대를 해보는데 또 그때 어떻게 사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 청결하게 좀 건강한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